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 가장 논쟁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 철학자의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은 죽었다라는 그의 충격적인 선언이나 초인이라는 강렬한 개념을 떠올리실 겁니다. 혹은 그의 기독교에 대한 날선 비판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니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상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니체가 남긴 가장 위대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장 깊숙이 스며든 유산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의 혁명적인 통찰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철학자 니체가 아닌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사했던 심리학자 니체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지적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니체가 그려낸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인간 심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무의식의 깊은 바다. 니체의 심리학을 처음 접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들에 놀라게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모든 인간은 권력을 갈망할 뿐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잔인함이 숨쉬고 있다와 같은 주장들 말이죠. 하지만 곧 알게 되시겠지만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는 훨씬 더 정교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니체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핵심은 바로 무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의식과 무의식을 단순히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원으로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날것의 경험으로 그리고 의식을 그 경험이 개념이라는 틀을 통해 걸러지고 해석된 결과물로 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아주 유명한 그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끼오리 착시 그림을 아실 겁니다. 이 그림은 토끼로도 보이고 오리로도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토끼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와 오리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실제로 여러분의 뇌가 받아들이는 시각적 경험 자체가 미세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의 모든 인식과 의식이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머그잔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원통형 도자기에 손잡이가 달린 물체나 무수한 원자의 집합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머그잔이라는 이미 사회적으로 학습된 개념을 통해 즉각적으로 인식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경험은 의식의 수면에 떠오르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진 개념, 믿음, 기대라는 필터를 거쳐 상당 부분 편집되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읽기 위해 눈치를 살피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황의 맥락과 상대의 표정이라는 데이터를 통해 그 사람의 의도를 해석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세상 전체를 그런 식으로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인 필터를 통해 끊임없이 해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개념의 필터가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에 개념을 사용해 세상을 정리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견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 마음속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면 저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의 평범한 행동조차 공격적이거나
급한 행동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편견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니체가 활동하던 19세기의 이런 주장은 세상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 주장이 가진 진정한 함의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옳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왜 자신의 편견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철학과 심리학은 오랫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가르쳐왔습니다. 내 생각, 내 욕망, 내 감정의 이유는 나 자신에게 명백하다는 믿음이었죠. 타인의 마음은 미스터리일지 몰라도 내 마음만큼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착각.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에게조차 불투명한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 이 통찰은 훗날 프로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현대 심리학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니체의 가장 어두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행동과 가치관의 동기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비밀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예를 들어 약자를 보호하고 겸손을 미덕으로 삼으며 가난한 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생각해 봅시다. 니체는 이러한 도덕이 본래 강자에게 억압받던 약자들이 느꼈던 무의식적인 르상티망, 즉 원한과 복수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약자들이 힘이 없어 강자를 이길 수 없으니 아예 강함 자체를 악으로 약함을 선으로 규정하는 가치관의 전복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자들이 의식적으로 꾸민 계략이 아니라 힘을 향한 좌절된 욕망이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라고 니체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오늘날의 도덕관념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이처럼 니체의 심리학은 우리 마음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의식적 통제를 벗어나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 충동. 니체의 글을 읽다 보면 충동, 의지, 정서와 같은 단어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동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니체에게 충동이란 우리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특정 감정이나 가치 평가를 유발하려는 힘의 조각들입니다. 예를 들어 잔인함의 충동이 있다면 우리 정신의 일부는 잔인해지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행동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려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 안에 이런 충동이 수백 가지나 존재하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고 보았습니다. 타인과 하나가 되려는 충동이 있는가 하면 독립하려는 충동도 있고 생존과 번식에 대한 충동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충동들의 상대적인 힘과 영향력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성의 충동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연민의 충동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니체의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의식적 충동들이 우리의 행동과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니체에게 큰 영향을 준 쇼펜하우어의 분석을 빌려오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식의 충동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지 길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낭만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 뒤에는 사실 생식이라는 종족 보존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대한 충동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충동은 우리의 인식을 조종하여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 사람의 장점을 부풀려 생각하게 하며 더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의 감정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쇼펜하우어는 그 감정의 근원적인 설명이 바로 이 생식 충동에 있다고 본 것이죠. 니체의 충동 개념도 이와 비슷합니다. 충동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욕구가 마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공격성이 강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상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자신은 정당방위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공격성 충동이 그들의 인식을 왜곡시켜 중립적인 행동조차 모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공격성을 표출할 상황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충동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고 가치 판단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내면의 지배적인 충동의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충동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할까요?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왕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니체는 우리의 마음을 다양한 힘들이 충돌하는 거대한 의회에 비유합니다. 수많은 충동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고 우리의 의식 역시 그 의회에 속한 하나의 의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독재자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 중 하나일 뿐이죠. 니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혼란스러운 충동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기 다른 악기 소리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하나의 위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격성, 창의성, 사랑, 증오, 좌절과 같은 수많은 충동들을 파괴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니체는 위대한 예술가 괴테나 자기 자신을 그런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만성적인 질병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을 철학을 향한 에너지로 전환시켰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충동이 통합되지 못한 분열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한순간은 공격성에 이끌려 행동하고 다음 순간은 욕정에 또 다음 순간은 자부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고 가치 체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묘사했던 것처럼 수많은 욕망들이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삶을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충동의 통합이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충동들이 제멋대로 당신을 끌고 다닌다면 그 행동을 과연 당신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분노가 한 행동이고 당신의 욕정이 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 모든 충동들이 조화롭게 통합되어 일관된 인격과 가치관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행동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강한 의지와 약한 의지의 차이입니다. 결국 니체의 심리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사실 잘 포장된 홍보자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논증 때문에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인 충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개념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보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든 충동의 근원, 권력의 의지. 니체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이 바로 권력의 의지입니다. 이 개념을 단순히 권력을 잡으려는 충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권력은 정치적 권력이나 타인에 대한 지배력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모든 충동의 바탕에 깔린 메타 충동과도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니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 모든 충동이 근본적으로 저항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족은 목표 달성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장애물과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적인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쉽게 이기는 게임은 재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쾌감과 성취감은 강력한 상대를 만나 치열한 접전 끝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찾아옵니다. 니체는 우리의 모든 충동이 이 패턴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낭만적인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얻기까지의 불확실함과 불안, 그리고 수많은 감정적 장애물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 저항을 극복하는 기쁨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유독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일궈낸 우리의 근현대사는 어쩌면 평온함이 아닌 역경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온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다시 한번 쇼펜하우어를 소환해야 합니다. 비관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는 결코 만족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얻으면 곧 그 직업의 단점이 보이고 더 나은 직업을 갈망합니다. 집을 사면 더 크고 좋은 집을 원하게 됩니다. 욕망의 성취는 잠시의 만족을 줄 뿐 곧바로 또 다른 욕망으로 대체되어 인간은 영원한 결핍과 고통의 쳇바퀴를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가능한 한 의지를 억누르고 욕망을 줄이는 삶을 처방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의지가 끝없이 요동친다는 쇼펜하우어의 진단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의지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평화와 영원한 만족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분투하는 과정 자체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의지를 삶의 중심에 놓으라는 니체의 제안입니다. 따라서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욕망과 목표에 맞서는 저항을 극복하는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실존적인 권고입니다. 성취라는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어가는 생성의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모든 학문의 여왕, 심리학. 니체는 자신의 저작 전반에 걸쳐 심리학을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 부르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니체에게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그에게 최고의 질문은 좋은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실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저 책상에 앉아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관찰과 연구, 즉 심리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니체는 신이 죽은 시대,
즉 종교나 전통 같은 외부적인 권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충동과 본능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호에 그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가치 있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복잡하고 세련된 미식의 세계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억지로 그렇게 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그것에서 인생의 큰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의 심리학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미를 창조하라는 막연한 구호를 넘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고유한 충동의 배열과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저항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니체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너 자신을 알라는 오래된 철학적 격언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내 행동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나를 움직이는 무의식적 힘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해야만 진정한 자율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실을 탐구하는 합리적인 기계로 이상화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는 수많은 인지적 편견과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휘둘리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리적 왜곡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조차 이 분석에서 예외로 두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겸허하게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니체의 윤리관이나 실존 철학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 즉 우리 자신조차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충만한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그의 접근 방식 자체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지적 영감과 가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니체의 심리학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 어떤 새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셨나요? 우리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이 시간이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